안녕하세요. K입니다. 아휴, 피곤해. 라는 말을 지난 일주일간 얼마나 자주 하셨나요? 아니,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이나 하셨나요? 오늘은 북플레저 출판사에서 발행된 나는 도대체 왜 피곤할까?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가는 알레르기 면역학 분야의 여성 전문의인 에이미 샤입니다. 에이미 샤도 한때 지독한 피로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작가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가 설명되어 있는 이 책의 서문을 먼저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죽도록 피곤한 이유를 알아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 연구를 계속할수록 모든 징후는 호르몬 불균형을 가리켰다. 사실 이런 증상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부신 피로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나는 연수 시절 초기에 부신과 부신의 기능을 연구했다. 하지만 의대에서 부신 피로를 가르치진 않는다. 부신 피로는 정식 진단명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 개념에 흥미를 느꼈다. 부신 피로 개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만성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끊임없이 투쟁과 도피의 경보가 울리면 부신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정상적인 기능에 필요한 호르몬 분비 속도를 맞출 수 없다는 것이다. 논문에 쓰기 좋은 두루뭉술한 표현이었다. 하지만 의학 서적에 부신 피로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내 호르몬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왜 항상 피곤하겠는가? 그래서 연구를 계속한 끝에 확실한 결론을 내렸다. 부신 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증상은 존재한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부신 피로와는 다른 극단적인 호르몬 불균형이었다. 나는 영양과 장, 호르몬 불균형을 더욱 깊이 연구하면서 이 피로를 물리칠 식단 계획을 구상했다. 나는 내 스스로 기니피그가 되어 연구 결과를 블로그에 기록했다. 내 이론을 시험하고 에너지를 채울 식단 전략을 개발했다. 정신과 호르몬, 염증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다. 과학의 이름으로 레몬주스 카옌 고추 해독을 시도했다가 뉴욕 길거리에서 고꾸라진 적도 있다. 하지만 결국 대성공이었다. 올바른 배합을 찾아내서 호르몬 균형을 이뤘고 내 몸에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에너지를 자연적으로 얻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 변화를 알아차렸다. 나는 쌩쌩하게 달리고 진료하러 다니고 아이들과 자전거를 타는가 하면 피곤한 기색도 없이 책을 쓰거나 블로그를 썼다. 그러다 몇 년 전에는 의사 친구들과 함께 마추픽추로 여행을 갔다. 그때 매일 등산하면서 새로 채운 에너지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처음 깨달았다. 다들 피곤해하고 멈추고 싶어 해도 나는 에너자이저 토끼처럼 멀쩡했다. 몇 년 동안 없었던 에너지가 넘쳐났다. 등산을 마치고 친구들은 내게 어떻게 헐떡대지도 않느냐고 물었다. 심지어 페루의 노련한 가이드도 질문했다. 피곤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가이드로 일하면서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수월하게 등산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잠깐만, 진짜로? 나는 생각했다. 땀 한 방울도 안 났는데? 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나는 이걸 의사로서 사람들과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 작가는 여전히 전문 의사로서 바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작가의 표현에 의하면 에너자이저 토끼 같은 에너지가 넘치는 건강 상태를 누리고 있는 건데요. 작가는 그 방법을 자신의 환자들에게 적용했고
그 결과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그걸 공유하고자 하는 의사의 사명감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책을 보고 있는 것이 그 결과겠죠. 이 책은 400페이지가량 됩니다. 의학적인, 다소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심지어 두껍기까지 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면에서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피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가 그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책의 앞부분에서는 피로의 원인을 다룹니다. 호르몬, 염증, 장, 면역력, 수면,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어떻게 피로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다음 책 분량의 3분의 2 지점부터는 피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피로의 원인과 결부시켜서 해결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작가가 개발한 방법을 보여주면서 실천하도록 설득하고 식단 레시피도 꽤 많은 페이지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에너지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이 책은 원인 설명, 설득, 실천이라는 단계로 점차 그 사상이 확장되어 가는 책이라서 먼저 이렇게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책 내용을 살펴보실까요? 몸은 왜 피곤할까요? 몸속의 에너지가 고갈됐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몸속 에너지는 왜 바닥나게 되는 걸까요? 단순히 일을 많이 해서일까요? 어떤 사람은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도 열정과 에너지가 넘쳐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늘 어깨에 피로를 잔뜩 싣고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작가는 몸속의 에너지 요소를 3가지로 분류했는데요. 그 3요소는 첫째 호르몬, 둘째 면역계, 셋째 장 건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현재 에너지 3요소는 어느 정도일까요? 적당한 상태일까요? 아니면 개선이 필요할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책에 적혀 있는 5개의 점검 질문을 드릴 텐데요. 각 질문마다 대답에 대해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에너지가 얼마나 높은가? 자, 이 질문에 밤낮으로 너무 피곤하다는 1점이고요. 최고다. 언제든 하고 싶은 건 뭐든 할 수 있다. 이건 5점입니다. 중간 정도라면 3점 정도를 택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변비, 가스, 위산 역류, 설사를 얼마나 자주 겪는가? 자, 1점은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고요. 5점. 이건 아무 문제 없고 안정적이다. 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감기나 다른 바이러스에 얼마나 자주 걸리는가? 1점. 항상 뭔가와 싸우는 기분이다. 5점. 하루도 직장에 결근한 적이 없다. 그 정도로 잘 안 걸린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기분은 어떤가? 1점. 광고만 봐도 눈물이 난다. 5점. 인생은 즐겁다. 다섯 번째 질문. 가임기 여성이라면 월경을 얼마나 규칙적으로 하는가? 1점. 들쑥날쑥해서 언제 할지 알 수 없다. 5점. 시계처럼 꼬박꼬박 규칙적으로 한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매긴 점수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딱 봐도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죠? 작가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폐경 전의 여성의 점수는 20점 이상인 게 좋고요. 남성과 폐경기 여성의 점수는 적어도 15점 이상은 돼야 합니다. 그 점수가 안 되면 그건 호르몬, 면역계, 장 건강, 이 에너지 3요소를 개선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에너지 3요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호르몬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호르몬은 신체 내에서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조절하는 화학 물질입니다. 종류는 수십 가지고요. 온몸에 퍼져 있는 호르몬 분비샘에서 분비되는데요. 분비샘에는 갑상샘, 갑상선이라고도 하죠. 부신, 뇌하수체, 췌장, 난소, 고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비샘들은 뇌에 위치한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의 통제를 받습니다. 작가는 이 과정을 고속도로 시스템에 비유했는데요. 시상하부는 호르몬 고속도로의 전체 상황을 확인하고 조절하는 지휘자 역할을 하고요. 뇌하수체는 시상하부의 지시에 따라 자극 호르몬을 분비해서 각 장기에 시상하부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행동대장 격입니다. 그렇게 뇌의 지시를 받아 분비된 호르몬들은 혈류를 통해 온몸에 운반되고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럼 호르몬은 몸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호르몬 종류가 다양한 만큼 영향도 가지각색이겠죠. 그 중에 가장 쉽게 눈에 띄는 호르몬 작용의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발표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보통은 무대로 걸어 나갈 때 사람의 몸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시상하부에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분비해서 뇌하수체에 신호를 보냅니다. 자, 긴급 상황이야. 당장 부신을 자극해서 부신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들어 라고 시키는 거죠. 그러면 뇌하수체에서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고 그 호르몬이 부신을 자극하면 부신은 투쟁 도피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몸은 생존 모드로 전환되는데요. 목숨을 지켜야 하는 비상사태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빠르게 에너지를 낼 수 있도록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땀이 나고 즉시 도망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호르몬 하나로 순식간에 몸 전체의 컨디션이 좌우되는 겁니다. 작가는 이러한 부신 호르몬 말고도 갑상샘 호르몬, 인슐린과 같은 췌장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같은 성 호르몬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특히 계속 뒤에서도 강조되는 호르몬은 부신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부신 호르몬에 대해서만 낭독과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서는 부신 호르몬이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한 가지 예를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그 호르몬 고속도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신장의 꼭대기에 위치한 삼각형 분비샘인 부신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이다.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은 보통 투쟁 도피 호르몬으로 통하며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를 도와준다. 우리 몸은 공격에 대항하여 스스로 보호하도록 타고났고 위협으로 생각되는 것을 목격하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해서 생존 모드로 전환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더 빨리 달려서 목숨을 지킬 수 있다. 위험이 사라지면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하고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뛰는 신체 반응도 진정된다. 내가 발표를 마쳤을 때처럼 호흡이 느려지고 손에서는 땀이 멈추고 다시 생각이 맑아진다. 문제는 부신에 과부하가 걸렸을 때 발생한다. 짐작했겠지만 스트레스가 넘치는 요즘 세상에서는 아주 흔한 현상이다. 지나친 스트레스를 꾸준히 받으면 시스템은 한마디로 엉망이 된다. 역사적으로 코르티솔은 우리를 빨리 도망치게 해서 곰으로부터 목숨을 구해줬다. 하지만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주체가 달라졌어도 신체 반응은 그때와 똑같다. 우리 몸은 굶주린 곰과 매일 함에 도착한 성가신 이메일을 구분하지 못한다. 하나는 생명을 위협하고 다른 하나는 짜증은 좀 날지언정 목숨을 위협하지는 않는데도 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신은 끊임없는 위기를 맞이하여 진정할 틈이 없고
온갖 스트레스 요인에 시달리며 과열된 차량처럼 과부하가 걸린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골치 아픈 전화, 우는 아이, 다가오는 마감일, 이런 일반적인 스트레스들이 중년의 뇌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한다. 기억력과 조직력, 집중력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코르티솔 수치가 높았다. 휴대폰이나 열쇠를 못 찾겠는가? 그렇다면 코르티솔을 탓해라. 어딘가 교통체증이 발생했는데 계속 차량이 유입된다면, 그러니까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계속 코르티솔을 과도하게 분비한다면 코르티솔 불균형이 일어나거나 조절 장애가 생기고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 수치도 영향을 받는다. 그 결과 다양한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코르티솔 분비가 폭증하는 일이 자주 있어서는 안 된다. 그날 가장 시급하고 골치 아픈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급히 끌어오기 때문이다. 급한 일이 끝나면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폭증 사태가 멈춰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은 매일 1분 1초 단위로 기상 알람 버튼을 눌러서 스트레스 수치를 올린다. 오랫동안 계속해서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되면 고코르티솔증의 형태로 온몸에 중요한 문제를 일으키며 장기적으로 건강에 해롭다. 식단, 수면 부족, 혹은 수많은 감정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스트레스를 받는 하루를 보내면 코르티솔을 많이 분비하게 된다. 그리고 코르티솔이 분비되려면 어머니 호르몬으로 통하는 프레그네놀론이 필요하다. 새로운 이론에서는 아직 실험 단계지만 프레그네놀론이 호르몬 불균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내가 호르몬과 에너지, 스트레스에 관해 알아낸 사실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 몸의 프레그네놀론 수치는 매우 제한적이며 콜레스테롤을 프레그네놀론으로 전환하여 분비하려면 엄청난 세포 에너지가 필요하다. 즉,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프레그네놀론을 생성하고 코르티솔을 분비하기까지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을 비롯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데 들어가야 할 에너지가 그쪽에 쏠리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프레그네놀론 스틸이라고 한다. 프레그네놀론이 코르티솔을 분비하기 위해 귀한 자원을 훔치고 다른 호르몬을 손상하면 시스템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 내 환자 세라는 이런 과정이 현실에 구현된 경우였다. 세라는 45세의 의사로서 세 자녀를 키웠다. 나를 찾아왔을 때는 가정과 직장 모두 부담이 컸고 당연히 양쪽에서 번아웃 증상을 느꼈다. 그녀는 스스로 개선하려고 했었고 다른 여성들처럼 에너지를 키우는 법에 관한 기사를 찾아 읽었다. 운동을 하면 힘이 날까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다니기 시작했다. 가능한 시간이 그때뿐이었기 때문이다. 알람을 새벽 4시 30분에 맞추고 일주일에 6번씩 고강도 운동 수업을 했다. 그러다 일요일이 되면 강좌를 하루 쉬는 대신 집에서 웨이트나 유산소 운동을 했다. 평일에는 땀 흘려 운동한 뒤에 곧바로 집에 와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서둘러 일하러 갔다. 저녁에도 급하게 사무실을 나와서 저녁을 차리고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도 똑같이 반복된다. 세라는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중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피곤했다. 처음 만나서 세라의 일상을 전해 듣자 곧 몇 가지가 눈에 띄었다. 하루에도 지나치게 자주 코르티솔 수치가 올랐고 몸이 쉬고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세라가 일과에 추가한 고강도 운동은 호르몬 스트레스, 즉 호르메시스 효과를 일으키며 일반적으로 신체를 단련하기 좋은 방법이다. 운동할 때마다
몸이 지난번보다 조금 더 큰 스트레스를 견디게 해서 다음 운동 때는 더 강해지게 하는 원리다. 고강도 운동은 정확히 이런 효과를 누리고 강한 신체를 목표로 설계됐다. 하지만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고 호르메시스 상태가 지속되면 운동 효과를 얻지 못하며 오히려 몸에 해롭다. 세라는 전형적인 코르티솔 과잉 증상을 보였다. 고코르티솔증은 소화기에도 영향을 주고 과민 대장 증후군 같은 다양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코르티솔은 식욕을 돋울 뿐 아니라 근육과 뼈를 약화하고 성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 수많은 연구 결과 코르티솔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복부 지방도 증가한다고 한다. 요약해보자. 코르티솔 급등이 오랫동안 이어지면 나이보다 늙고 비만이 되고 우울해진다. 체크해보자. 코르티솔 과잉의 위험 신호. 흥분되지만 피곤하다. 집중하기 힘들다. 살이 찌고 특히 몸통 중앙에 군살이 생긴다. 여드름, 습진, 피부가 얇아지는 등 피부 문제가 생긴다. 단 것이 당긴다. 멍이 쉽게 든다. 끊임없이 공황을 겪고 혹사하고 지친다면 코르티솔을 지나치게 많이 분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스트레스에 카페인과 당, 오메가6 지방, 즉 튀긴 음식, 절인 고기와 감자칩 같은 가공 스낵에서 발견되는 것들을 대량으로 주입하는 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이와 비슷하게 빵, 쿠키, 케이크 같은 단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몸에서 당과 같은 기능을 하고 혈당 조절에 영향을 미친다. 알코올도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확대하는 범인이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려고 술을 마시는 사람이 많다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의외로 다가온다.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는가? 그러면 코르티솔 자동차를 부신에서 뇌, 근육, 혈관 등 온몸으로 쏟아내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 코르티솔은 고속도로의 모든 길목을 차지하고 다른 호르몬, 예를 들어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같은 호르몬들의 길을 막아서 LA 405번 도로보다 더 심한 정체를 일으킨다. 물론 커피는 에너지를 높여주지만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심장 박동과 혈압을 높여서 더 초조하고 흥분 상태로 만든다. 네, 스트레스에 오래 노출되어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계속 분비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프레그네놀론 스틸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요. 좀 낯선 용어죠. 프레그네놀론은 완성된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바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전구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구체가 몸속에 있다가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일종인 부신 호르몬이 되기도 하고 성 호르몬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몸에서는 끊임없이 코르티솔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성 호르몬이 되어야 할 전구체까지 뺏어와서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복잡하게 그리고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신체 시스템이 망가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라는 말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부신 호르몬의 예만 들었지만 몸속의 모든 호르몬이 필요보다 과하게 많이 분비되거나 적게 분비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호르몬의 균형 유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 방법은 책의 뒤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그때 설명드리고요. 이번에는 에너지의 3요소 중 두 번째인 면역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발목을 접질렸을 때나 손가락을 베었을 때, 감기에 걸려서 목이 따갑고 부었을 때를 생각해보자. 통증과 부기는 신체의 방어 체계가 일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다. 고대 그리스인이 내면의 불이라고 했던 보호 면역 체계는 내부에 침입하는 크고 작은 위협을 책임진다.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영향 지역으로 가는 혈류를 확대하고 감염에 대항하는 백혈구를 늘리며 사이토카인 같은 물질을 분비해서 감염이나 외부 유기물과 싸우고 조직 재생을 돕는다. 그 결과는 해당 영역이 부어오르고 염증이 생기는 것이다. 통증을 느끼게 되고 일시적으로 기능이 상실되기도 하지만 이런 감염은 좋은 감염이다. 면역계가 가동해서 다친 부위도 부은 발목도 따가운 목도 나을 것이다. 염증은 당신의 면역계가 제대로 작용한다는 확실한 신호다. 하지만 염증의 속성은 복잡하다. 염증은 양이 딱 적당해야 한다. 너무 적거나 많으면 곤란하다. 다쳤을 때 급성 염증이 발생하는 건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잠깐으로 끝나야 한다. 급성 염증은 좋다. 몸이 비상사태에 반응하고 면역계가 할 일을 마치고 나면 염증은 줄어든다. 하지만 염증을 유발하는 촉매, 즉 수면 부족, 스트레스, 부실한 식단과 같은 것이 지나치게 많이 쌓이면 염증 반응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거나 만성이 된다. 그때 면역계는 이로운 존재에서 해로운 존재로 바뀐다. 비상 대응 시스템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을 끄려 하고 절대로 쉬지 않는다. 이런 현대식 공격이 계속되어 면역계가 혼란에 빠져서 자가 면역 반응을 시작하면 몸은 실수로 체세포를 공격한다. 이쯤 되면 면역계는 약해지고 몸은 감염과 질병에 예민해진다. 섬뜩하게도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를 때가 많다. 면역계에 상반되는 힘, 즉 도움이 되는 염증과 질병을 유발하는 염증을 생성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은 무척 놀랍게 다가왔다. 이런 이분법이 에너지 3요소의 핵심이다. 면역계가 지나치게 오랫동안 경계태세를 유지하면 에너지가 고갈된다. 우리가 보유한 에너지는 정상적인 신체 기능에 쓰이지 못하고 침입자와 위험에 대항하는 데 동원된다. 또한 면역계는 면역 반응으로 사이토카인을 생성하여 조직에 분비한다. 몸이 좋지 않을 때, 예를 들어 독감에 걸렸을 때 사이토카인이 분비되면 기운이 빠진다. 경계 대응 시스템이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면 다양한 문제가 쏟아지며 질병이나 만성질환 등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증상이 바로 피로다. 간단히 말해서 만성염증은 에너지 거머리이다. 네, 면역계는 몸속의 군사 조직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때 분비되는 신호물질인 사이토카인은 부대 지휘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이러스나 세균이 몸에 침투하면 면역 세포들이 그걸 감지하고 그러면 사이토카인이 분비되면서 전쟁 준비, 당장 여기로 집합하고 비유적인 의미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다른 면역 세포들이 급하게 몰려와 기존의 면역 세포들과 함께 힘을 합쳐 병원체를 물리치죠. 그런데 문제는 면역계를 발동시키는 외부 요인들이 계속해서 쌓여갈 때입니다. 그러면 면역계 내에는 내전이 일어납니다. 아군을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 너무 많은 군비, 즉 에너지를 투자하다 보니까 다른 데 쓸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질병이나 만성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다 보면 지속적인 피로, 즉 마치 습관처럼 그냥 늘 피곤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몸속에 에너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두 번째 요소를 살펴봤고요. 이번엔 세 번째 에너지 요소, 장 건강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에서 살아 숨쉬는 호르몬을 두고 최근 흥미진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됐고 미생물과 면역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면역계의 70에서 80%는 장에 존재한다. 장 미생물은 음식과 바이러스, 세균, 독소가 위장관을 지날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존재다. 위장세포의 호르몬 변화를 감지하는 수용체가 있어서 장은 호르몬과도 끊임없이 소통한다.
호르몬 불균형의 90%는 장 건강이 원인이라는 말도 있다. 미생물학 권위자인 저스틴 소넨버그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장 미생물은 전체 면역계의 설정값을 결정한다. 호흡기 감염, 백신에 대한 반응, 자가 면역 질환 진행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만큼 우리 장의 면역계는 무척 중요하며 장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장 내부에서 면역계와 장내 미생물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서 병원체와 음식 입자, 독소 따위를 물리친다. 하지만 이 소통에 문제가 생기거나 끝나기도 하며 그 원인은 간단하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장 세균이 음식을 감지해서 면역세포에 메시지를 보낸다. 장 세균과 면역세포는 음식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 이미 잘 아는 승인 대상이거나 낯설어서 거부하는 침입자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장이 알아보는 음식부터 살펴보자. 예를 들면 당신이 지난번에 먹었던 천연식품 블루베리가 있다. 아이스크림이나 머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맛있는 여름 블루베리 말이다. 블루베리가 위와 장에 들어오면 세균 부대는 블루베리를 검사하고 무엇을 떼어 몸에 보낼지를 결정한다. 이 품질 검사 시스템에서 우리가 모르는 복잡한 소통을 거쳐 블루베리를 인식하며 장은 면역계와 소통하면서 블루베리를 계속 움직이게 한다. 블루베리는 승인됐고 좋은 영양분은 모두 추출됐다. 이 영양분은 혈류를 타고 필요한 곳으로 이동한다. 이제 에밀리가 프라푸치노를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차례다. 프라푸치노가 소화기로 이동하면 장세균은 그 재료를 상당 부분 알아보지 못하거나 우유, 설탕, 맛을 첨가한 시럽 등의 일부를 알아본다. 하지만 독소라고 판단한다. 무엇이 경보를 울리냐고? 시럽이나 우유 속의 화학물질 같은 가공식품은 모두 그 대상이다. 그 결과 장세균은 면역계에 뭔가 외부 물질이 들어왔다고 경고를 보낸다. 면역세포는 그 지역에 몰려와서 해로운 물질을 제거하고 열량, 설탕, 탄수화물, 단백질을 흡수한다. 이 유제품이나 방부제는 사람에 따라 장벽을 자극해서 면역계에 또 다른 경보를 보내며 면역계는 당황해서 그곳에 증원군을 투입한다. 맛있는 머핀과 프라푸치노를 당신이 삼키면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다. 머핀에 가공 재료가 들어오면 소화기는 낯설다고 분류하고 면역계에 확인차 또 다른 병력을 보낸다. 이렇게 대응 체계가 끊임없는 공격을 받으면 장에 극심한 염증이 생길 수 있다. 시스템을 복구하고 쉬게 하지 않으면 밤늦게까지 일할 것이다. 당신이 귀한 수면 시간을 날리는 동안 장벽과 세균, 장, 면역계는 계속 과로한다. 도저히 쉴 수 없어서 만성 염증이 시작된다. 계속 불량 가공식품을 먹고 재료를 알아볼 틈이 없으면 음식에서 영양분을 추출하기는커녕 놀라운 일이 진행된다. 쉴 틈 없이 위기에 대응하느라 면역 반응팀은 기진맥진해졌고 아무것도 복구되지 않는 환경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식단의 핵심이다. 화학물질, 알코올 등의 독소와 발색제 같은 인공 첨가물, 공해가 섞이면서 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완성된 것이다. 매일같이 이런 음식을 먹는 바람에 면역계를 망가뜨리는 유전 소질이 추가되거나 장세균이 바람직한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스템이 망가지고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며 수많은 문제가 시작된다. 그 결과 피로, 부기,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한다. 당을 비롯한 독소가 지나치면 장세균이 망가진다. 결국 장벽에 금이 가거나 구멍이 나서 장이 손상되고 세균이 혈류로 누출되면 염증이 확산돼서
면역계로 뻗어나가기도 한다. 이런 상태를 장누수라고 한다. 그러면 속이 더부룩하고 죽도록 피곤해진다. 에밀리에게도 이런 증상이 있었고 내가 보기엔 장이 새고 있었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소화 문제, 피부 문제와 같은 만성질환을 일으켜서 건강을 좀먹을 것 같았다. 게다가 소화기 전문가들은 장누수 환자 중에 다수가 더욱더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소화기 질환으로 발전할 걸로 확신한다. 네, 이렇게 해서 몸속 에너지 3요소인 호르몬과 면역계와 장을 살펴봤습니다. 사람이 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지, 어떻게 몸속에서 에너지가 고갈되는지를 확인했고 그 3요소가 아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 셋 중에서 한 가지에서만 균형이 깨져도 몸 전체의 시스템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몸속의 에너지를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점은 이 책의 리뷰 2부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 전문 낭독의 경우에는 2시간, 3시간짜리도 한 파일로 올려드리는데요. 책 리뷰는 주무실 때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낮 시간에 집중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책 리뷰 영상의 경우에는 한 파일을 너무 길게 제작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에너지 향상 방법과 실천법이 나와 있는 2부는 바로 이어서 하루 이틀 내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2부에서 뵐게요.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